안녕하세요. 3주차 네 번째 강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성문법, 그죠? 성문법이 헌법, 법률, 용역, 규칙에 대해서 했고요. 법원성 중에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성문법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불문법 이번 시간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불문법에는 판례, 관습, 조리. 일반적으로는 법학 개론에 들어가면은 불문법 하면 이제 조리만 있어요. 조리만. 근데 그냥 판례법과 관습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다른 거 다 법이잖아요. 법. 여기도 이제 요걸 빼면은 판례. 보통 관습과 조리를 불문법이라고 해요. 관습과 조리를. 그런데 이제 판례법, 관습법, 조리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둔 이유가 뭐냐면 그거보다 먼저 이제 법을 이렇게 적용할 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헌법에는 1이라고 적혀 있는데 갑자기 법률에서 2라고 한다? 이거는 안 돼요. 위법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할 수가 없어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어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셔요. 적용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적용 순서가. 그래서 뭐 법률에 정했는데 여기에 다 기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령에, 규칙에 들어가고요. 여기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참고할 만한 게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이들 보는 게 판례, 관습, 조리고요.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불문법은 관습과 조리고 판례법이라는 거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55페이지 첫 번째 줄 판례법이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은 판례라는 거는 요 A라는 케이스가 있으면 요 A 케이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A 케이스에 대해서만. 근데 이제 케이스가 딱 A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떤 A 케이스에 대해 A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률을 쭉 하다 보면 그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걸 참고할 수가 있거든요. A 케이스의 어떤 판사가 판단한 근거를요. 쭉 그 A 케이스에서 판결을 LD를 다 검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기존의 판례를 참고를 한다면 B라는 케이스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 A 케이스를. 그죠? 근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시간과 사건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쌓이다 보면은 이게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은 판례가 A 케이스는 판례가 법처럼 변해요. 법처럼. 그걸 갖다가 판례법화라고 그러거든요. 법학에서는 그런 것처럼 이게 실질적인 성문법은 아니지만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과 사건이 누적됨에 따라서 법처럼 적용할 수 있게 된 상태 갖다 판례법이라고 합니다. 판례법이라고 하고요. 근데 판례법처럼 안 된 경우 이렇게 누적적으로 케이스가 안 쌓이고 반복이 안 됐다면 그냥 판례라고 합니다. 판례. 당일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건 판례. 근데 이런 케이스가 누적이 되고 비슷한 유사 사례까지 적용이 된다면 판례법화가 된다고 합니다. 판례법화.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관습법. 관습법이라는 거는 55페이지 양가로 2번의 첫 번째 줄 관행이 사회에서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얻음으로써 다수인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는 것. 이게 뭐냐면요. 관습법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서 신뢰를 얻은 거예요. 신뢰를 얻은 거예요.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믿어요.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비슷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를 만나면은 어른들한테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색하죠. 근데 미국 사람이 어린 사람이 우리나라 어르신한테 악수를 청하면 굉장히 불쾌하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게 계속 누적적으로 이제 오다 보면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계속적으로 오다 보면은 관습처럼 또
굳어지고 아까 판례법화처럼 그게 많은 사람들 인식에 딱 들어가서 믿음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법화가 되는 거예요. 법화. 법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의 판례법화, 관습의 관습법화. 비슷한 말인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리. 조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정의, 뭐 도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럼 보시면 양가로 3번 55페이지 첫 번째 줄 일반 사회 정의가 내지 사회 통념에 위축 반드시 그러할 것으로 인정되는 도리. 그냥 뭐 사람 도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도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뭐 조세법, 세법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법을 적용을 할 때 만약에 무슨 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무슨 범칙 사건이 발생했다, 경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면은 여기서 또 법을 차례차례 적용하는 이렇게. 그게 적용을 하는 거지 거꾸로 역순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적용을 함으로써 그 사건에 대해서 해결책,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55페이지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부터는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 이용 방법인데요. 이거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사이트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관련 법, 명령, 뭐 시행규칙, 아까 말했던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뭐 판례도 많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뭐 집을 팔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을 처분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된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된다. 아니면 주변에 뭐 그런 일이 이렇게 있어서 물어봐요. 근데 내가 알면 좋은데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그런 사례를 찾아보면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질의응답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이용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된 거니까 이거는 학생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부터 객관식 문제가 나오는데 반드시 풀어보십시오. 반드시. 제가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텐데 제가 이 객관식 문제를 충분히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공부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면은 64페이지 주관식 문제가 나옵니다. 주관식 문제도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답은 이렇게 길지 않고요. 보면은 한 줄 내지 두 줄이에요. 주관식은요. 제가 출제를 하더라도 많아야 뭐 서너 줄이에요. 많아야 서너 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 연구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 조세법 용어로 갑니다. 용어. 조세법 용어인데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세법, 법이에요. 법이다 보니까 법학과에 가서 법학계로부터 쭉 배워서 4학년 때 전문 과목 행정법까지 마치고 나서 조세법을 보면 세법이 너무 쉬워요. 세법이. 참고적으로 저는 법학 전공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뭐 여러분 신입생도 마찬가지, 1학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법학은 별로 그냥 상관없이들 다 살아오셨고 법하고 별로 상관없는 과를 전공한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세법에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뭐 민법이나 상법 뭐 그 정도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그나마 좀 수월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세법에 맞닥뜨리게 되면 용어에서부터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 것이고 교재에서 어떤 거를 설명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일단 저뿐만 아니라 이 교재하고도 의사소통이 되는 게 정확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없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많이 쓰는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그런 건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기본 용어는 국세가 나고요. 뭐 국세, 지방세 뭐 이게 쭉 나오는데 처음에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예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그래서 옆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줄여서 상증세라고 합니다. 상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또 줄여서 개소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세, 인지세,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그 다음에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건 한 세트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종류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영역학과에 진학을 했으니까 아마 이제 주로 많이 보는 세무는 여기서 법소부예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법소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법소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게 요 세 개만 공부가 되면 나머지 세목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지게 되고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저절로. 요게 이제 요 세 개가 그래서 핵심이죠. 핵심 세목이죠. 핵심 세목.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세. 과세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67페이지 양감 2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취득세. 뭔가 이제 내 명의로 어떤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뭐 자동차세, 뭐 담배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갖고 이런 거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 지자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 가시면은 가산세가 나와요. 가산세가 나오는데 가산세가 뭐예요? 가산세. 더할 가. 그 다음에 계산할 산. 더해서 계산한 거에 대해서 더해갖고 세금도 부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갖다가 본세라고 해요. 본세라고 해요. 본세라고 하고 그럼 내가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이 무슨 의미죠? 그럼 이게 내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3월 31일까지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법인세면은 매년 3월 31일까지 세금이 만약에 산출이 되면 얼마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본세라고 합니다. 본세. 그죠?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개인기업들, 개인들,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그건 5월 31일까지. 이렇게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가산세 제도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가산세, 지금 여기 나오는 가산세 제도를 운영을 해요. 가산세. 이 본세에 얼마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더 보태서 더해서 가산해서 가산세를 부과를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언제까지 얼마만 내면 되는데 이걸 딱 끝나는 건데 그걸 안 내면은 이만큼이 또 붙으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만 성실히 이해하면 이거 불필요한 내 돈이, 내 재산권이, 내 재산이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내려고 하죠. 그래서 납세를 이행할 수 있게끔 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가산세가. 그래서 이제 68편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성실한 이행을 언제까지 얼마 내라는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산세 제도를 운영을 하고요. 그 밑에 줄 보시면 끝자락에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이다. 이때까지 내주세요 그랬는데 뭐 협력해달라고 한 건데 안 냈잖아요? 그러면 가산세를 낸다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행위 중의 일반이에요. 행정행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벌적 성격으로 띄고 있어요. 행정벌적 성격.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종류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나열이 돼 있어요. 나열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어차피 이거는 요 가산세는 아까 이제 주요 세목이 법서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똑같이 다 적용이 되고요. 각 세목에 따라 좀 더 이제 특별히 다르게 다른 종류 가산세 제도가 더 있는 거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을 들으시면 나중에 나올 때 반복돼서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산세 하면은 지우고 맨 처음에 이제 무신고 가산세부터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걸 몇 가지 할게요. 대표적인 것만 다 할 수는 없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가 뭐겠죠? 무신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아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계속 예를 들겠습니다. 법인세는 언제까지 신고한다고요? 3월 31일,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세금이 있으면 납부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근데 뭐 했다고요?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3월 30일까지 하지 않았어요. 4월 1일에 했다? 무신고입니다. 무신고. 3월 30일에 했다? 데드라인 안에 왔으니까 신고 제대로 한 거죠. 일단 3월 30일까지 신고를 안 했으면은 무신고예요. 그런 무신고에 대해서 세법이 정한 가산세를 물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신고를 하긴 했어요. 그죠? 정상적인 3월 30일까지 신고를 하긴 했는데 좀 덜 신고한 거예요. 덜 신고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회사가 매출이 만약에 10,000원인데 원래 이게 10,000원만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고 안 하고 신고 매출을 갖다가 만약에 한 7,000원만 가져갔다. 그럼 이만큼 3,000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3,000원이 과거 신고가 된 거죠. 그럼 여기에 원인으로 해서 쭉 파생되는 세금, 그죠? 이게 이제 과소 신고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소 신고 가산세라는 게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제도는요, 아니, 가산세 이름을 잘 보시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이름을 잘 보시면. 자, 보세요. 납부를 언제까지 하라고요? 3월 31일까지 하라고 했어요. 3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이 법인이 3월 31일까지 신고를 했는데 세금이 만약에 1,000,000원이 나왔어요. 1,000,000원. 세금이 1,000,000원이 나왔는데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현금 유동성이 갑자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1,000,000원 내기가 좀 어려워서 다는 못 내고 한 700만 원만 낸 거예요. 700만 원만. 700만 원만 납부를 했어요.
그죠? 언제? 3월 31일까지. 이게 어떤 상태죠? 신고는 제대로 했죠. 신고는 제대로 했기 때문에 무신고도 아니고 과소신고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했는데 뭐가 안 됐다? 납부만 좀 덜 된 거야. 납부만. 그죠? 납부가 성실하게 안 됐다. 그래서 보통 납부불이라고 하는데, 납부가 성실하게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성실하게 안 됐죠? 300만 원. 이 예를 들면 이 300만 원만큼 덜 납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법이 정한 산식에 따라서 부과하는 가산세를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법인이에요. 법인이면은 법인의 주주들이 이렇게 있어요. 주주들이 있는데, 주주들이 만약에 A, B, C, D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2020년도에 이렇게 좀 있다가 B라는 사람이 주식을 E한테 좀 양도를 하고 일부 좀 팔고, 똑같은 말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 그리고 D도 F한테 처분을 했어요. 그죠? 지분율은 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명시는 안 했고, 여기서는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주가 전액 갖고 있는 주식 전액을 E나 F한테 넘기지 않고 일부만 양도했다면, 주주가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주주라는 거는 이 법인에 대해 이해관계자. 그런 걸 갖다 좀 바꿔 말하면은,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린다면, 법원의 이해관계자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고, 그렇다면은 항상 이 법인,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데가 어디죠? 세무서요, 국세청, 국가, 세금 거둬들여야 되니까요. 그럼 주주 간의 어떤 주식의 변동에 따른 주주 간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따른 변화에 따른 내용을 주식 변동 사항 명세서라고 해서 법인 결산할 때, 신고할 때 첨부 문서 중에 하나로서 3월 30일까지 2020년도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돼. 첨부 서식을 첨부해 갖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하지 않았다, 누락시켰다 라고 하면은 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가산세 대상. 그래서 지금 금액이 2% 좀 내려오긴 했는데, 예전에는 이게 2% 해갖고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법인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 5천만 원 자본금에 주주면 이게 이동하는 금액이 별로 안 되지만, 회사가 좀 커요.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아니라 자본금 한 5천억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옮기는데 주식이 한 2천억 갔다. B에서 E한테 가거나 D에서 F한테 간 거 다 토탈해 보니까 한 2천억이 움직였더라. 근데 신고를 안 한다? 못했다? 2천억? 거기 1%인데, 금액 꽤 크죠?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왜 이걸 중요하다고 판단하냐면, 나중에도 나올 얘기긴 하지만, 2차 납세 의무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납세 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혹시 이제
이걸 보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주주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개인 A, B, C, D, E, F 입장에서 보면 내 재산의 변동이 있네요. 재산의 변동. 그죠? 그래서 B가 E한테, D가 F한테 뭔가 주식의 일부를 줬는데 서로 다른 관계가 제3자면은 뭐 깨끗한 관계가 많죠. 깨끗한 거래 관계일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뭐 특수관계에 있다, 뭐 엄마 아버지다, 친인척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니 주식이 만약에 10,000원짜리인데 싸게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7,000원에 준다, 뭐 5,000원에 준다, 뭐가 하다 보면은 증여 문제가 발생해요. 증여 문제, 그죠? 그러니까 그 개인 간의 어떤 재산 이전,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부의 이전이 생기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당국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을 넘길 때 맨 처음에 주식이 법인 회사가 설립됐을 때 액면가라는 게 있는데요. 액면가로 이 주식을 액면가로 맨 처음에 ABCD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이 회사가 성장을 하는 회사라면 한 주당 주식 가치는 처음에 받았을 때 액면 가치보다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본인은 5,000원에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주당 주식 평가를 해보니까 5,000원짜리가 지금 한 20만 원 돼 있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 이걸 갖다가 20만 원짜리인데 이한테 그냥 5,000원에 넘긴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사이에 20만 원에서 5,000원 빼면 19만 5천 원이잖아요. 그만큼 이는 재산이 그냥 공짜로 생긴 거예요. 부의 무상이전이 생긴 거죠. 그럼 증여세가 돼요. 증여세가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세당국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쪽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반응가로 4번 납부지연 가산세 첫 번째 쪽을 보면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가산세고 그 다음에 5번 체납 처분비 두 번째 쪽 보시면 체납 처분은 세금이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했을 경우에 납세 재산을 압류해서 아까 제가 쭉 이렇게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압류해서 강제 환가해서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갖다 체납 처분 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 압류한 집이 얼마인지 그리고 채무자들한테 납세문자들한테 언제까지 내라 뭐 해라 하다 보니까 우편 요금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송달료라고 하고요. 기타 등등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판가로 유권의 체납액 납부 기한까지 납세되지 않은 세금을 말하는 거고요. 이 정도까지 이해를 좀 하시고 이번 4강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에 할 때는 조세 법률과의 이해관계인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